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한정식집은 은은한 조명 아래 고요했습니다. 개별 룸으로 안내받은 일행은 모두 6명이었죠. 예비 신랑 민준과 그의 부모, 그리고 신랑 측 친척 2명까지. 이들은 오늘 처음 만나게 될 며느리 후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운 전체 요리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하연이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죠. 하연은 조용히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정하연입니다. 예비 시어머니 장춘옥은 하연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죠. 춘옥은 입꼬리를 비틀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뭐야, 생각보다 볼품없네. 옷도 저렇게 수수하게 입고 오고. 하연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차분히 기다렸죠. 민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춘옥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게 하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춘옥은 본격적으로 말문을 열었어요. 하연 씨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죠? 아버지는 공무원이십니다. 공무원? 어디? 구청? 동사무소? 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죠. 춘옥은 그 침묵을 무시로 받아들였는지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아들은 서울대 나왔어요. 지금 대기업 다니고. 연봉이 얼만지 아세요? 근데 신부 집안 수준이 왜 이래? 민준이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하연이가 듣잖아요. 뭐가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집안 배경도 안 보고 결혼해. 춘옥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변했죠. 성형은 했어요, 안 했어요? 요즘 애들 다 하잖아요. 쌍꺼풀이랑 코. 안 했습니다. 진짜로? 믿어야 하나? 요즘 성형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하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춘옥은 그런 하연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표정을 더욱 찌푸렸죠. 아니, 대답은 왜 그렇게 건성으로 해요? 시어른 앞에서 예의가 없네.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민준의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버릇이 없어. 애 낳으면 애도 저 모양일 거야. 친척 한 명이 낄낄거리며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요즘 젊은 애들 싸가지가 없어요. 하연은 물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춘옥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하연의 뺨을 후려쳤죠. 탁! 날카로운 소리가 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연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어요. 뺨이 순식간에 빨갛게 부어올랐죠. 민준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감히 나를 째려봐.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눈빛이 왜 그래? 하연은 뺨을 감싸 쥐지도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죠. 춘옥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들어올 줄 알았어? 꿈깨.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애랑 결혼할 리 없어. 집안도 변변찮은 게. 주변에 앉아있던 친척들은 킥킥거렸습니다.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경하듯 지켜볼 뿐이었죠. 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래, 가.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주제를 알아야지. 하연은 가방을 들고 조용히 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하연은 뺨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따끔거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죠. 하연이 식당 밖으로 나서자 뒤따라 나온 시댁 식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옥이 큰 소리로 떠들어댔죠. 저런 애가 어디서 우리 아들을 만났대? 민준아, 너 대체 어디서 저런 애를 데려온 거야? 민준은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연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하지만 춘옥은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하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거기서. 아직 할 말 안 끝났어. 하연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춘옥이 팔짱을 끼고 다가왔죠. 시누이와 친척들도 뒤따라왔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민준이랑 결혼하려고 해? 집안 배경이라도 있어? 재산이라도 있어? 하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얼굴이라도 예뻐야지.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화장도 안 하고 오고.
신우이가 비웃으며 거들었어요. 언니, 저런 애들이 제일 무서워요. 순진한 척하면서 남자 꼬시는 거. 오빠 돈 노리고 온 거 아니에요? 친척 아줌마도 한마디 거들었죠. 맞아. 요즘 그런 애들 많아. 가난하게 살다가 한 번에 신분 상승하려고. 춘옥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부동산만 해도 몇십 채야. 근데 내가 감히. 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춘옥은 그런 하연이 더 마음에 안 드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혼하고 싶으면 최소한 예의는 갖춰야지. 시댁에 돈도 가져와야 하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빈손으로 와. 신우이가 손가락으로 하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검사 딸, 변호사 딸, 그런 줄 알고 왔나 봐요. 아니면 최소한 의사 딸이라든가. 춘옥이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공무원이래. 그것도 어디 공무원인지 말도 안 해. 동사무소 직원이겠지 뭐. 친척 아줌마가 낄낄거렸어요. 아이고, 그럼 월급도 얼마 안 되겠네. 우리 민준이 연봉이 얼만데. 춘옥은 팔짱을 낀 채 하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죠. 듣고 있어? 내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최소한 2억은 들고 와야 돼. 그게 예의야. 시댁에 대한 예의. 하연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춘옥은 그 침묵이 답답했는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대답은 해야지. 귀머거리야 뭐야? 아니면 2억도 큰 돈이라서 말문이 막힌 거야? 민준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하연이 가겠다잖아요. 닥쳐. 내가 이런 애를 데려온 거 자체가 문제야. 춘옥은 다시 하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 집안 들어오려면 각오 단단히 해야 해. 시집살이도 쉽지 않을 거고. 그래도 할 거야? 하연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미소였죠.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네, 다 알겠습니다. 그럼 곧 다시 뵙죠. 춘옥은 그 말을 듣고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다시 본다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저게 진짜. 신우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저 여자 이상해요. 뺨까지 맞았으면 울고불고 난리를 쳐야 정상 아니에요? 친척 아줌마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뭔가 좀 이상하긴 해. 표정도 안 변하고. 춘옥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그냥 이상한 애 만난 거야. 민준아, 너 다른 애 소개받아. 제대로 된 집안 딸로. 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에서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하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그저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라며 비웃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사무실은 분주했습니다. 검사들이 서류를 들고 가고 전화벨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죠. 그 사이로 정하연이 걸어 들어왔어요. 어제와 달리 검은색 정장에 검찰 배지를 단 모습이었습니다. 하연 검사님, 출근하셨어요? 동료 검사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향했죠.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잠시 후 옆자리 김 검사가 하연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하연 검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뺨이 붓고 멍도 든 것 같은데. 하연은 손으로 뺨을 가볍게 만졌습니다. 어젯밤 얼음찜질을 했지만 아직 자국이 남아 있었죠.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누가 때린 거예요? 사건 관련자예요? 다른 검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연의 얼굴을 보고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죠. 박 검사가 심각한 얼굴로 물었어요. 이거 폭행 아니에요?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상견례 자리였어요. 상견례요? 그럼 예비시댁이 때린 거예요? 하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사무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김 검사가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쳤나요? 처음 보는 자리에서 뺨을 때려요? 그것도 검사한테? 상대방은 제가 검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때렸다는 게 문제지. 박 검사도 분개하며 거들었습니다. 바로 고소하세요. 폭행죄로.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폭행은 넘어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협박도 있었어요. 협박이요? 2억을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결혼하려면 돈을 내놓으라고요. 동료 검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사무실 안쪽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죠. 정부장 검사 하연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하연아, 얼굴이 괜찮습니다, 아버지. 정부장은 천천히 다가와 딸의 뺨을 살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죠. 주변 검사들이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부장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연아, 네 아버지. 넌 검사야. 알고 있습니다. 정부장은 조용히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검사라면 법대로 해야지. 감정 때문에 참는 것도 법을 무시하는 거고 복수하려고 법을 악용하는 것도 안 돼. 하지만 정부장은 잠시 멈췄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 그게 우리 일이야.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뭘 알아본다는 거야? 예비시댁 집안에 대해서요. 혹시 법을 어긴 게 있는지. 정부장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되 공정하게 해라. 사적인 감정은 절대 개입시키지 말고. 물론입니다. 하연은 자리로 돌아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시댁 이름을 입력하기 시작했죠. 장춘옥. 남편 이름도 함께 검색했어요. 화면에 하나둘씩 정보가 떴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 현황, 법인 정보, 세무신고 내역. 하연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명의가 계속 바뀌고 있었고 사업자 등록도 여러 개였습니다. 법인 자금 흐름도 수상했죠. 김 검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뭐 나왔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있어요. 정말요? 하연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명의가 1년에 5번씩 바뀌었어요. 세금 회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도 이상해요. 박 검사도 화면을 들여다봤죠. 이건 본격적으로 수사해봐야겠는데요. 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새 서류 파일을 열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하연은 매일 퇴근 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분석했어요. 부동산 등기부, 세무자료, 금융거래 내역까지. 파고들수록 의심스러운 점들이 속속 드러났죠. 시댁은 겉으로는 멀쩡한 사업가 집안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동산 투기 정황이 명확했어요. 명의를 계속 바꿔가며 세금을 회피했고 재개발 지역 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을 사들였죠. 불법 사채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했어요. 법인세 포탈 의혹도 있었습니다. 허위 경비 처리와 매출 누락이 반복되고 있었죠. 하연은 모든 자료를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장 앞에 서류를 내밀었어요. 아버지, 이 사건 제가 직접 수사하고 싶습니다. 정부장은 보고서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증거가 확실해? 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자료까지 확보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고 싶을 뿐입니다. 정부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하되 절차는 정확하게 밟아라. 단 한치의 틈도 주지 마. 알겠습니다. 하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부터 시작했죠. 시댁과 거래했던 사람들, 돈을 빌렸던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갔어요. 모두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고금리로 돈을 빌려줬어요. 못 갚으면 협박하고요. 부동산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세금 문제 때문이라면서요. 매출을 누락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끊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연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고 경찰에는 불법 사채업 수사를 요청했죠. 동시에 금융거래 내역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며칠 후 시댁에 이상한 낌새가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춘옥은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국세청 직원의 전화였죠. 네, 세무조사요? 갑자기 왜요? 정기조사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방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춘옥의 얼굴이 굳었어요. 남편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여보, 세무서에서 조사 나온대요. 뭐? 왜 갑자기? 정기조사래요. 근데 우리 정기조사 대상 아니잖아요. 남편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이상한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때 민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우편물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경찰서에서 편지 왔어요. 뭐? 경찰서? 춘옥이 황급히 편지를 뜯었습니다. 출석 요구서였죠. 불법 사채업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춘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우이도 우편물을 하나 들고 와서 말했어요. 언니, 저한테도 세무서에서 뭐가 왔어요. 뭔데? 명의대여 관련해서 소명하래요. 집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춘옥은 소파에 주저앉았죠. 남편은 전화기를 들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이강수인데요. 갑자기 세무조사랑 경찰 조사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이거 정상인가요? 변호사의 대답을 듣던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누군가 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춘옥이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 도대체 누가 우릴 고발한 거야?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 오빠 여자친구 말이에요. 뭐? 그 여자 내가 신고한 거 아니에요? 복수하려고. 춘옥은 코웃음을 쳤어요.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뭘 안다고. 그냥 평범한 애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춘옥은 민준을 돌아봤죠. 야, 민준아. 그 여자 집안이 정확히 뭐 한다고 했어?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어디 공무원? 그건 자세히 안 물어봤어요. 춘옥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준이 문을 열자 등기우편 배달원이 서 있었습니다. 장춘옥 씨 계신가요? 네, 접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왔습니다. 춘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검찰 소환장이었죠. 이게 뭐야? 가족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소환장을 본 남편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어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담당 검사 정하연. 민준이 그 이름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그거. 뭐? 담당 검사가 하연이래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춘옥은 소환장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죠. 민준이 다시 한번 말했어요. 엄마 담당 검사가 하연이에요. 정하연 검사. 검사? 그 여자가 검사였다고. 춘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죠. 신우이는 창백한 얼굴로 오빠를 쳐다봤어요. 오빠, 그 여자 집안이 뭐 한다고 했어? 공무원이라고만 했어요. 공무원이 검사야? 검사도 공무원이긴 하지만 그걸 그냥 공무원이라고 말해.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하연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죠. 아버지는 공무원이십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다만 어느 직급의 공무원인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춘옥이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가 검사한테 뺨을 때린 거야? 2억을 내놓으라고 한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춘옥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장 사과해야 해.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고. 사과? 지금? 그래. 늦기 전에. 이건 심각한 문제야. 신우이도 급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언니.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거면 뭔가 잡힌 게 분명해요. 우리 빨리 손 써야 해요. 춘옥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에게 소리쳤죠. 야, 그 여자 전화번호 있지? 당장 연결해.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렸지만 하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역시 연결되지 않았죠. 안 받아요, 엄마. 문자라도 보내. 당장. 민준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연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 실례했어. 한 번만 만나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춘옥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저희 담당 검사가 누군지 아세요? 정하연 검사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전화 너머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네. 정부장 검사 딸이요? 그 정하연 검사가. 춘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뭐래? 무슨 소리야? 남편은 전화를 끊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정하연 검사 아버지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래. 뭐? 춘옥은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신우이가 급히 붙잡았죠. 언니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우리가 부장검사 딸한테 뺨을 때린 거야. 집안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신우이는 울먹이기 시작했죠. 어떡해요, 오빠. 우리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춘옥은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혹시 검사하는 사람 있어요? 좀 급한데. 하지만 대부분 난처해했습니다. 검사를 아는 사람은 있어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까지 연줄이 닿는 사람은 없었죠. 춘옥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정말 어떻게. 남편이 소환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출석 날짜는 사흘 후였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일단 변호사랑 상담부터 하자. 그리고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 협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여보, 정신 차려. 세무조사에 경찰 수사까지 동시에 들어왔어. 이건 정말 뭔가 잡힌 거야. 춘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그동안 편법으로 해왔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동산 명예 돌리기, 세금 빼먹기, 고금리 사채 들키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죠.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나도 명의대여건으로 조사받아야 해요. 나도 소환장 받았어요. 춘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하연이 집안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닥쳐. 내가 그 여자 데려온 게 문제야. 춘옥은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찰 수사는 시작되었고 시댁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밤이 깊어갔지만 집안의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모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사흘 후 서울중앙지검. 춘옥은 남편과 함께 검찰청 건물 앞에 섰습니다. 건물은 위압적으로 높았고 입구를 드나드는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심각해 보였죠. 춘옥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여보, 정말 들어가야 해요? 가야지. 안 가면 더 큰일 나. 두 사람은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증을 받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쪽입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조사실 앞에 도착했어요. 춘옥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남편이 조용히 손을 잡아줬어요. 진정해. 최대한 협조적으로 하자고. 문이 열렸습니다. 조사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 녹음기가 놓여 있었죠. 그리고 책상 뒤편에 정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춘옥은 하연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하연은 검은색 정장에 검찰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표정은 차갑고 냉정했죠. 일주일 전 상견례 자리에서 봤던 그 조용하고 수줍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하연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춘옥과 남편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연은 다시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죠.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장춘옥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강수 씨? 네. 하연은 펜을 들고 서류에 체크했어요. 그리고 녹음기를 켰습니다. 지금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거짓 진술 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춘옥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연은 서류를 넘기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장춘옥 씨, 2022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 내역이 총 18건입니다. 맞습니까? 그럴 겁니다. 이 중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건이 6건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춘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 회피 목적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다음 질문을 이어갔어요. 이강수 씨, 귀하의 법인 계좌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출처 불명의 입금이 총 5억 원입니다. 출처를 밝혀주시겠습니까? 그건 사채 업으로 번 돈 아닙니까?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피해자 진술서가 12건 있습니다. 모두 고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춘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검사님, 저희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검사님이신 줄. 하연이 처음으로 춘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죠. 어제 일은 형사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춘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하연의 다음 말에 다시 얼어붙었죠. 하지만 불법 부동산 거래, 사채업, 탈세건은 제대로 수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적인 감정 없이 법대로 할 뿐입니다. 검사님, 제발. 춘옥이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하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으세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검사님,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죠. 남편도 고개를 숙이고 빌었습니다. 검사님, 저희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하연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법을 어겼으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게 공정한 사회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조사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출석하십시오. 하연은 서류를 덮고 일어났어요. 조사는 끝났습니다. 춘옥과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조사실을 나섰죠. 복도를 걸으며 춘옥은 비틀거렸어요. 남편이 부축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린 끝난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춘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수사 결과는 참혹했어요. 검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시댁을 조사했고 숨겨왔던 모든 비리가 드러났죠. 춘옥의 집은 더 이상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었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집안은 뒤집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춘옥은 구속되었습니다. 부동산 불법 대출과 사기 혐의였죠.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춘옥은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실려갔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춘옥의 울부짖음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어요. 신우이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명의대여와 세금 포탈 혐의로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되었죠. 신우이는 법정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모르고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죠. 시아버지 이강수는 법인세 포탈로 회사가 압류당했어요. 은행 대출금 회수 통보가 날아왔고 자산은 모두 가압류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궈온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이강수는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직원들은 이미 떠났고 사무실에는 압류 딱지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조용했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울려대던 전화기가 이제는 먼지만 쌓여갔죠. 민주는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가족의 범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였어요. 민주는 짐을 싸서 나오며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 사람 가족이 검사한테 혼쭐 났다며 예비 며느리한테 뺨 때렸다가 다 털렸대.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회사를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회수 독촉장이 계속 날아왔어요. 집도 결국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강남에 있던 고급 아파트는 법원 경매로 넘어갔고 시댁 식구들은 짐을 싸서 나와야 했죠. 이삿짐을 싸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신우이는 눈물을 흘렸고 이강수는 멍한 표정으로 벽만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게 그 여자 때문이야.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거야. 우리가 법을 어긴 거고 남을 무시한 거야. 하지만 됐어.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해봤자 소용없어. 마지막 짐을 싸고 나오는 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집 완전히 망했대. 예비 며느리한테 뺨 때렸다가 검사에게 참교육당했다며. 어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데. 시댁은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잘난 척하며 돌아다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제는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대상이 되었어요. 춘옥은 구치소에서 면회 온 민준을 만났습니다. 철창 너머로 아들의 초췌한 얼굴이 보였어요. 엄마 집 경매 넘어갔어요. 그래. 회사도 잘렸어요. 이제 어떡해요? 춘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죠. 민준도 울먹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하연이를 잘못 만나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춘옥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연을 무시하고 뺨을 때리고 협박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만약 그때 하연을 존중했더라면, 예의를 갖췄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하연이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이미 늦었어. 우린 법을 어겼고 대가를 치르는 중이야.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춘옥은 다시 감방으로 돌아갔고 민주는 텅 빈 임시 거처로 돌아갔어요.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잃었죠. 남은 건 후회뿐이었어요. 석 달 후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춘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강수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신우이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죠. 시댁은 문자 그대로 파산했습니다. 그날 오후 하연은 검찰청을 나서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건물 입구에는 기자들이 몇 명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었기에 취재 요청이 많았어요. 정하연 검사님, 잠깐만요. 기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하연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어요.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폭행과 모욕보다 더 나쁜 건 약자를 얕보고 법을 무시하며 타인을 짓밟는 태도입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감정과는 무관합니다. 법을 어긴 사람이 있었고 저는 검사로서 수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피의자 측에서는 개인적인 복수라고 주장하던데요. 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와 절차는 모두 법에 따랐습니다.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죠. 만약 피의자들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수사하실 건가요? 하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수사할 겁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하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검사의 참교육이라 제목 뽑았네. SNS에서 난리 났어요. 다들 통쾌하다고. 하연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핸드폰에는 동료 검사들의 축하 메시지가 여러 건 와 있었습니다. 하연 검사님, 수고하셨어요. 정말 멋진 수사였습니다. 언론에서 난리예요. 검사님 팬 생겼어요. 하연은 메시지를 읽으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한편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던 민주는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하연의 인터뷰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연은 처음부터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고 수줍어 보였지만 그건 겸손함이었지 약함이 아니었죠. 오히려 자신보다 훨씬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았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핸드폰을 들어 하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 가족이 너무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어. 행복하게 살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살던 강남 아파트는 이제 남의 집이었죠.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아니, 악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커뮤니티에는 시댁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예비 며느리한테 뺨 때렸다가 검사에게 참교육당한 집안 알지? 완전히 망했대. 집도 경매 넘어가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데. 자업자득이야. 검사님 진짜 멋있더라. 법대로 했다는 게. 시댁은 영원히 지역사회의 웃음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연은 집에 도착해 아버지와 저녁을 먹었어요. 정 부장은 딸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잘했다, 하연아. 정의는 결국 승리하는 법이야. 네, 아버지. 앞으로도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밤 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약자를 무시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런 정의를 실현하는 검사로 남을 것이라고요.